예,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겠습니다. 2022년 4월 11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참 특정 업종이 많이 빠졌죠. 예, 특히 이제 바이오 2차 전지가 시장 하락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됐고, 시총 상위주들이 정말 전멸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은 시총 30위권 내에서 이제 상승한 종목이 한 종목이던가요? 예, 정말 전멸이던데. 어쨌든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명확합니다. 예, 명확히 이제 금리에 반응했고, 또 이제 그 금리에 취약한 업종, 그 대표주들이 중심으로 시장을 끌어내리는 형태가 됐고, 또 미국에서 지금 또 뭐 물가 지표 전망이 사상 최대의 어떤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중국의 이제 물가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왔죠, 시장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그 금리와 물가, 여기에 좀 시장이 반응하는 형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단기적인 어떤 시세 변동이라든지 시세 흐름에 이제 계속 이제 몰입되게 되면 사실 가까이서는 좀 안 보이는 그 큰 그림의 어떤 모습들을 좀 망각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뭐 성장주입니다. 성장주고 또 실적 베이스 움직이고 또 모멘텀적으로도 아직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바이오 같은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거에 반응하면서 매크로 단의 어떤 반응 그리고 전체 시황에 따른 어떤 그 이슈적인 부분에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되면 자꾸 이제 확신이 줄어들죠. 그런 부분들이 참 저도 오랜 기간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주식에서 성공하는 투자자들 또 큰 일가를 이룬 투자자들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런 상황들을 또 이런 어떤 이슈에 의한 어떤 시세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극복해낸 투자들이 이제 큰 성을 거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마인드셋에 대한 얘기들 같이 들으면서 체크해드리고 또 이제 오늘 리포트 장중에 뭐 리포트 쭉 보면서 그 NH 쪽에 이제 굉장히 좀 이코노미스트신데 유동성 파티 청구서라는 제목여의 이제 리포트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드리면서 체크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시장에 미치는 영향들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가 또 디레버리징 이제 부채 축소의 어떤 구간대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동성을 통해서 파티를 벌였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거의 청구서를 받을 때가 됐죠. 야, 청구서 올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신나게 파티를 즐기다가 청구서가 온 걸 보면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면서 금리도 올리고 또 부채 축소도 하고 그렇죠? 대출 뭐 이런 것들 규제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왜 그런 것들을 청구서 받으면서 야, 이 이제 좀 덜 써야겠다. 이제 좀 줄여야겠다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현상들이 시장에 나타나는 그런 조정 구간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숫자적인, 통계적인 측면의 어떤 내용들도 같이 보면서 이해하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이해하고 또 향후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서 시장에서 전략을 세워나갈지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마감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지수 0.27% 하락 마감했고요. 2693포인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닙니다. 지수가. 뭐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도 팽팽하게 한 400종목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딴의 이제 시장 흐름 자체는 뭐 크게 이제 뭐 빠졌다 이게 볼 수도 없고 또 업종별로는 또 뭐 기아라든지 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수 뭐 특정 업종들 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쪽 또 이제 S-오일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약간 좀 산업재 관련된 이런 쪽들은 이제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는 좀 팽팽했고 사실 바이오 2차전지 그리고 이제 고성장의 어떤 성장 섹터군들이 있죠. 이쪽 군들이 좀 빠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뭐 9% 빠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하락을 좀 주도했다. 시장의 성격이 오늘은 좀 명확했고 삼성전자는 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 완전 전멸이죠. 시총 상위 30위권에 휴젤 클래시스 비용 관련된 두 종목이 딱 플러스고 나머지 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오늘은 완벽하게 성장주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성장주 중에서도 바이오 2차전지
예, 그리고 이제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에 이제 반응한 거죠. 예, 그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 1.3% 빠졌고 92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거래대금 6.4조니까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코스피도 8.8조니까 평소 대비 좀 줄어들었고 움츠른 거죠, 시장이. 예. 그리고 이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절반 정도 되니까 코스닥은 명확하게 좀 오늘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수급은 크게 변동 없지만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1,000억대 이상씩을 각각 순매도했기 때문에 코스닥이 보다 더 약세 기조를 보인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3,800계약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업종이 이제 시장 하락을 주도했다. BBIG가 이제 하락을 주도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보면 아시아권 증시 오늘 니케이가 0.6% 빠졌고, 그리고 홍콩하고 상해 증시 지금 중국이 이 오미크론 변이가 좀 확산이 돼서 봉쇄를 이제 급격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우려감이 좀 점증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봤듯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는 거는 이게 예, 많은 국민이 거의 집단면에 가까운 감염자가 나타나야 정점을 찍는 게 지금 우리나라 비롯해가지고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났던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10만 명 미만으로 뚝 떨어졌잖아요. 막 40만 명 이렇게 막 발생하다가 결국 이제 중국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발생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미크론이라는 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야, 중국이 저거 그냥 저렇게 봉쇄해가지고 버틸 수 있을까? 이거죠. 예, 그 부분이 오늘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물가 지표도 좀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같이 작용했을 거라 봅니다. 상해 증시 2.6% 빠졌으니까 적지 않게 빠진 거죠. 대만도 1.3% 빠지면서 종가가 저가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도 별로 좋진 않은 어떤 흐름을 보였다. 최근에 저점대 근방으로 다시 가는 형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 증시도 별로 좋진 않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한번 보면, 코스피 차트가, 21선 아래로 이제 좀 내려서는 형태가 되면서, 뭔가 좀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 이제, 강하지 못했던 중장기 평선 저항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그만큼 힘이 세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 그래도 중장기 평선 돌파했다가 다시 고꾸라지는 형태가 되면서,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어떤 뉘앙스를 좀 핑기는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20주선의 저항을 코스닥 지수도 받으면서 뭔가 좀 역배열의 흐름이 조금 이어지는 형태. 역시나 하락 추세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하락 추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시장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2차전지 올라올 때 제가 약간 좀 보수적인 어떤 의견을 들었던 것도 전체 지수 자체가 치고 달리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하물며 이제 어떤 특정 업종이 밑에서 강하게 치고 올리고 호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사실상 지수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지수가 결국 이제 가장 최상단에서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어떻게 보면 이제 롱텀으로 갈지 숏텀으로 갈지 그걸 판단할 때 가져야 되는 어떤 전략상이 이제 딱 가장 윗부분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이클을 이제 우리가 타려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짤 때는 시장 지수의 흐름을 보면서 이제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전략을 짜야 된다. 시장 지수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뭐 올인이죠, 그냥. 바이 앤 홀드로 쭉 가야 된다는 거죠. 돈도 뭐 엄청나게 풀고 전 세계가 금리 내리고 이럴 때는 이제 다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르잖아요. 디레버리징이 어떤 이제 사이클에 접어들고 긴축의 사이클로 접어들기 때문에 여기서 올인 전략 쓰면 이제 패망할 수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너무 막 어디 돈 끌어오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역배열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하면 좋겠지만 사실 돌파하는 것보다는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측면으로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적당히 먹고 또 나오고 적당히 먹고 나오고 그런 것들을 조금 누적하면서 롱텀으로 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뭐 모아가는 전략,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런 전체 구도 큰 그림 하에서도 이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서 보면 이제 막 2차전지 막
폭등해가지고 막 최근에 막 좋으니까 막 더 사고 싶고 막 끝까지 가고 싶고 전고 좀 돌파할 것 같고 이러지만 이 큰 그림에서 보면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 조금 보수성이 필요한 어떤 구간대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이제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오도 와 처참할 정도로 이제 기는 형태가 되고 있어서 막 계속 이제 올라올 듯 하다가 꺾이고 올라올 듯 하다가 꺾이고 뭐 이런 식이 전개되잖아요. 뭐 이제 손을 놔버리고 싶거든요, 사실. 뭐 사람의 어떤 마음이라는 게 일반적이라면. 근데 이제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는 굳건하게 심지를 가지는 것이 결국은 큰 그림하에서 볼 때, 큰 그림하에서 볼 때 그래도 현명한 판단일 것이라는 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사실상 바이오 섹터 같은 쪽은 이제 코로나 모멘텀을 받은 종목이 아닌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쪽은 사실상 지금 시점에서의 어떤 막 시세 막 그런 것들에 너무 치이치지 않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합리적인 어떤 대중과는 다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중적인 사고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주식에서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바이오는 너무나 힘들어. 팔고 싶어. 이게 대중적인 사고죠. 그리고 2차 전지는 막 최근에 야,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호재 관련된 뉴스와 리포트만 나오는데 막 더 사고 싶고 신규로 더 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대중적인 사고잖아요. 거기에 한결 비켜난 얘기를 이제 최근에 드렸던 거고 바이오도 한켠 비켜서 약간 소수적인 어떤 사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큰 그림 하에서 보면 이 구간에서는 괴롭지만 큰 그림 하에서 보면 용기를 내야 될 지점이고 뭔지 아시겠죠? 코로나 때 보시면 큰 그림 하에서 보면 용기를 내야 될 지점이지만 그 순간에 그 안에서 있다면 괴롭죠. 괴롭고 다 던지고 다 포기하고 싶고 절망하고 싶고 뭐 그렇죠? 그런 구간이 결국은 용기를 내야 되는 지점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뼛속높이 이제 갖고 있다면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너무나 명확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다른 사고를 해야지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목별 흐름은 뭐 어떻게 보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현대차하고 기아 이렇게 좀 오르는 형태가 좀 나오게 됐네요. 코스닥 쪽에서는 뭐 에코프로비엠, 셀트론 헬스케어, LNF,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뭐 첨보, 2차 전지가 오늘 좀 많이 빠졌고 또 이제 코로나가 이제 1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잖아요. 코로나 확진자가 신규 확진자. 그래서 이제 시젠 같은 또 코로나 모멘텀 받는 이런 키트 관련주 이런 것들이 이제 폭락했죠. 시젠이 8% 폭락했고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엔캠이 또 이제 시간 장 끝나고 나서 유상증자 한 1,000억 정도 발표했더라고요. 제3자 유중이라서 이제 큰 타격은 없는데 어쨌든 자금 조달이 굉장히 많다는 것 자체가 조정기에 좀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로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유틸렉스 같은 또 바이오 쪽에서 이제 기업도 이거 시총이 한참 떨어져가지고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에 가까운 유상증자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건 주주 배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구간들이 결국은 조정기 돌입하고 조정기에 들어있고 또 바닥권을 또 형성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닥권 형성하는 얘기를 뭐 계속 드리는 것 같지만 바닥권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다지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바닥권이다 하면 이제 다시 또 튀어오르고 전환되고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성장 섹터 군들에 대해서는 금리가 또 올라가는 추이니까 빨리 이제 자금 조달하는 측면도 큰 것 같아요. 뭐 유틸렉스는 주주 배정이니까 상관없지만 3월에 이제 제3자 유중 같은 경우는 사채 형태잖아요. 주식 형태 이제 사채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고민도 안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좀 세게 이제 움직였습니다. 로봇주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5% 상승했고 유진 로봇이 6.9% 상승.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신규로 산다든지, 뭐 추가 매수한다든지 하는 게 보수적인 게 아니죠. 그거는 매우 공격적이고 투기적인 어떤 전략일 것이고, 보수적이라는 어떤 의미나, 제가 보수적인 의미를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이 고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알 수 없는 거고, 지금부터는 올라오면 저 같으면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분할로 팔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보수적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관점이다는 생각을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른 종목들 보면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인터로조 이런 기업들, 이제 렌즈 관련주죠. 일용 렌즈라든지 그런 관련주로 사실상 이제 리오픈에 관련된 기업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죠. 이제 뭐 아까 어떤 리포트 보면서 피시겠는데, 뭐 풀매 시대가 왔다. 풀 메이커, 이제 화장을 풀로 하는, 뭐 그런 시대가 왔다 하면서 이제 리포트 제목 보면서 피시겠는데, 리오픈에 연관된 또 의료기기라든지 그 헬스케어 업종의 기업들이 상당히 또 수혜를 좀 보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신고가 내는 것들을 유심히 본다면 지금 시장의 어떤 스타일이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시장이 약간 좀 좋지 않은 구간에서도 기회들은 계속 있다는 거죠. 기회들은 있고, 또 이제 오히려 우상향하는 기업들, 이렇게 수급이 오히려 좋은 기업들, 뭐 기관들이 이렇게 사네요. 그렇죠?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언제나 시장에서는 기회가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 오늘 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기아가 3.4%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네요.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잠정으로 이제 나오겠는데요. 아마 이제 좋을 걸로 예상됩니다.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또 흐름이 좋은 것들은, 레지전자가 이번에 좀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잖아요. 그래서 특허권을 좀 판매했다고 분석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세부 실적은 안 나왔으니까 정확한 분석은 안 되지만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는 부분이, 그리고 특허권에 대한 부분의 가치가 상당히 좀 생각보다 좀 예상보다 뛰어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좀 작용된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도 이제 뭐 꾸준하게 커버해드리지만, 참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지만 또 언젠간 갈 거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죠. 또 이제 최근에 제가 시장 분석을 해드리면서 그 통신 3사 기업들이 상당히 좀 수급과 함께 최근에 어떤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좋다. 그래서 SK텔레콤도 3.3% 신고가 영역으로 지금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S-Oil 4.5% 상승, 현대차 1.7% 상승, LG U+도 강하게 그 중장기 평을 뚫어내는 형태. 신한지주, 기업은행, 금융주들이 이제 금리 상승에 따른 호재를 좀 맞닥이면서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해성 DS, 자동차용 반도체, 뭐 원탑이죠. 그렇게 좀 보여지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BH, 이제 OLED 쪽으로 이제 애플의 수혜를 올해 좀 볼 걸로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수급도 좋았고, 오늘 수급이 제일 좋았네요. 그리고 클래시스 꾸준합니다. 지금 수급과 함께 우상향의 기조. 인터로조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가, 의료기기, 또 이제 미용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또 좋은 형태. TNL도 이제 그런 관점의 기업이죠. 그래서 이 패치, 그 미용 패치라든지 이 상처 치유하는 뭐 여드름 패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TNL 이런 것들. 비웍스도 최근에 그 외국 기관의 수급이 좋아요. 보시면 그렇죠. 외국 기관에 꾸준하게 지금 이제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비웍스는 그 영상 솔루션, 엑스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 솔루션 이제 기업인데 수출 많이 하죠. 또 이제 의료용, 산업용, 의료용 쪽은 이제 덴탈 쪽으로도 많이 하고, 이제 산업용으로는 최근에 골프 쪽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골보전 쪽. 그래서 한번 스터디 해보시면 뷰옥스 외국인 기관이 왜 이렇게 사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가 형태도 이제 신고가 영역의 어떤 흐름이 전개될 수 있는 형태가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뷰옥스 같은 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의 기조를 보이는 기업들은 뭔가 좀 그 가능성들이 뭔가 이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최근에 30일 동안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기조도 한번 체크해 보죠. 대한항공, S오일, KT 신한지주. 성장주보다는 리오픈 내지는 또 이제 금융 섹터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기업들이 주로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 보면 바이오 쪽에서는 클래시스 같은 요거는 이제 좀 완전 그렇죠? 예. 특수한 어떤 경우니까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이 미용 관련돼서 올라왔고 LNF 반도체도 꽤 많은데요. 그렇죠? 동신 세미캠도 있고 또 2차전지, HFR, 5G, 인텔랜테크 다양하게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가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에 이런 솟구치는 형태의 상승. 그러니까 미국 이제 물가 지표 발표가 지금 뭐 상당히 또 사상 최대 전망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크로 단의 이제 어떤 움직임에 반응돼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슈적인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죠. 미국이 3월달 인플레 이제 또 3월달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가 됐는데 또다시 40년 내로 최고치 전망이 되고 있고 8에서 9%대 예측까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시장에서 지금 채권 금리 상승의 어떤 형태를 동반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3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4% 이럴 것이다. 근데 이제 전달이잖아요. 유가가 막 폭등하던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 수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발표되면 사실 좀 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국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대 국내 물가 전망, 그리고 미국의 이제 긴축 기조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국채 3년물짜리도 8년 4개월 만에 3%를 돌파했다는 소식, 이런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기조는 매크로 단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뭐 종목을 사고 파는 어떤 판단 기준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매크로 단의 어떤 흐름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는 시장 하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거래 기준을 갖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연준이 이러면 이제 오는 5월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포인트를 올리는 빅스텝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에 한국은행이 오는 14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명분이 커졌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국제금리 상승을 좀 붙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장중에 이제 동행가족 분들에게 드렸던 이제 코멘트기도 한데요. 사실 이제 2차전지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오늘 좀 약세를 보였고, 이거는 이제 뭐 금리의 어떤 영향을 받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중국의 이제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봉쇄 부분도 중화권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 증시에까지 같이 연결돼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많이 빠진 것 중에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 확진자 감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어떤 업종이 바닥을 형성하는 기간은 적게는 6개월 내외에서 1년가량 걸리는 것이 이제 과거의 패턴이기도 했는데요. 어떤 특수한 경우를 이제 제외하고는 사실상 이제 대중의 손에 있던 어떤 주식이 소수자로 넘어가는 데는 그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걸로 좀 판단되고요. 당연히 바닥권에서는 투매를 유발하는 어떤 형태의 시세 흐름들이 반복해서 전개되면서 사실 대중 투자들의 어떤 심리를 계속 약화시키고 던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되죠.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큰 그림에서의 어떤 그 패턴화된
원리를 좀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냥 가까이서 보면 이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산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보이는 법이죠. 현재 숫자에 매몰되면 큰 그림의 퍼즐이 무슨 그림이었는지를 모르게 되는데요. 과거에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형태에서 거래를 왔다 갔다 많이 했던 거를 기억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됐을까? 정말 그 잘못된 판단들을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게 되죠. 예,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막 꺾이고 막 이렇게 내려와 있는 종목별로 이 상황에서 알게 되죠. 이 상황에서 알았어야 되는데, 예, 이 상황에서는 그 어떤 그 현상과 그 분위기에 취해서, 예, 파티에 취해가지고 이제 인식을 못 하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아차하죠. 아, 그때가 그 파티 끝내고 이제 나왔어야 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얼마나 많이 이제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되뇌이면서 성찰을 했을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아, 이게 내가 뭔가를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여기서 발견한 거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아, 내 마음에 있는 어떤 탐욕과 더 여기서 더 벌겠다는, 그리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어떤 이 어떤 펀더멘털 어떤 요소에 매몰돼 버리죠. 그 상황에서는 와, 이 뭐 야 끝없이 상승하네, 성장하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엇이 문제냐? 결국 이제 자신 속에 본질이 있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경험과 엄청난 그 파고를 이제 경험한 투자자들은 어렴풋이 이제 알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내가 주식시장에 무언가를 몰랐던 게 아니라 주식시장을 대하는 내 마음의 문제, 그 내 자신 속의 어떤 본질과 그 탐욕과 공포의 어떤 그 부분에서 결국은 문제가 있었던 거였구나. 그 깨달음을 이제 어느 순간 가지게 되면 사실 이 게임의 승부가 이제 승리자의 어떤 가치관으로 변모하게 되기 시작하죠, 사실. 그러면서 이런 안 좋은 구간대에서도 조금 더 이제 견딜 수 있는 이 심리적인 어떤 굳건함이 좀 생기고, 또 이제 공포에 젖어 있는 어떤 구간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좀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승리자의 어떤 마인드셋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이제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어떤 부분은 결국은 답은 자신 안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리포트 꼭 좀 한번 체크해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한국의 이제 크레딧 사이클의 현 주소, 유동성 파티 청구서라는 이제 제목인데,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게 봤고, 지금의 경제 상황을, 뭐 결론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이 되는 과정이니까, 이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시장의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다고 예상하는 게 이제 제가 이제 리포트 보고 여러 가지 수치를 보면서 결론 냈고 또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리포트 한번 보죠.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민간 가계 플러스 기업 부채는 GDP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했죠. 향후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이제 구간에서 당연히 성장 동력은 약화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뭐 1억 원어치 들고 있는데 시장이 좋아서 막 1억을 더 붙여가지고 이제 신용으로 샀어. 이게 이제 레버리지를 쓴 거잖아요. 근데 야, 뭔가 이제 시장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좀 축소를 해야겠는데 해서 이거를 1억으로 다시 되돌렸어요. 그러면 이제 성장 동력, 이제 뭐 시장이 올라온다든지 할 때 수익률은 낮아지겠죠. 2억 가지고 할 때보다 1억 되는, 그렇죠. 이게 이제 성장 동력은 다소 약화되는 어떤 개념이죠. 하지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걸로 예상했는데 다시 푹 꺼져. 그러면 이제 위기는 어느 정도 좀 모면할 수 있잖아요. 2억을 들고 있을 때보다, 그렇죠. 그게 이제 큰 위기 없이 부채 문제가 이제 수습될 전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 조금 그 리스크를 낮추는 어떤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이 구간은 고통은 따를 수 있지만 결국 건전한 시장의 체력을 가져가고 나중에는 또 더 좋은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인고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용 갭이라는 어떤 지표가 있는데요. 국제결제은행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경제 규모 대비해서 민간 부채 비율이 이제 장기 추세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장기 추세가 이제 우리 우상향하죠. 예, 우상향하는 기조죠, 보통. 근데 이거보다 더 과도하게 이제 올라오면 이제 양의 신용 갭. 그래서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로 약간 부정적이죠. 예, 그래서 이러면 다시 또 이제 내려가려는 어떤 과정들을 예, 만들게 됐는데,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가지고서 만드는 게 가장 크거나 시장의 어떤 정화작용을 통해서 이제 그런 과열을 좀 막기 위해서 그런 형태가 되거나 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 있고 우리나라가 예, 이 가계와 정부가 디레버리징을 시작했죠. 사실 이 디레버리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에 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신흥국이든 전 세계에 있는 자금이 이제 미국으로 회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체력이 약한 뭐 신흥국들은 이제 약간 위기가 발생하고, 유동성 위기라든지 외환 위기가 발생되는 게 이제 보통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이제 정부가 선제적으로 좀 취한 거는 어느 정도 좀 괜찮은 전략, 이제 정책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BIS에 따르면 한국의 민간 신용 갭은 21년 3분기 기준 18.9%로 역대 최고치였고, 조사 대상국 중 세 번째였다.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되면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단계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우리나라가 디레버리징을 시작해야겠고, 그게 이제 시장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그 대출 규제하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체력은 좋아지게 만들지만 고통이 따르는, 시장 주가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이 조금 더 다른 국가보다 먼저 또 과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을까. 그만큼 하단을 받치는 체력은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3대 부문, 가계, 기업, 정부는 2021년 2분기 이후 디레버리징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성장 동력은 다소 약화되겠으나 큰 위기 없이 부채 문제가 수습되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가 체력이 좋아진다. 그래서 한국의 민간 신용갭은 역대 최고치, 역대 최고치. 그래서 이게 좀 부담이 컸다는 거를 좀 알 수 있고, 일단은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3년 3개월 만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도 금리 인상하는 수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신흥국에 풀려있던 유동성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이 과정에서 신흥국의 유동성 위기 일어나기도 하고, 금융시장의 충격이 가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은 작년 8월부터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했죠. 왜 이리 빨리 해? 이렇게 뭐 시장 반응이 좀 있었는데 현명한 대응이었어요, 사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가계 부문에서 일정 부분 디레버리징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면서 주시장도 조금 이제 일찍 다른 국가보다는 조금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형태가 전개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 한국의 이제 민간 신용갭 자체가 이게 높으면 부정적이다 했죠. 위험하다. 근데 일본도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다음 한국이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디레버징을 시도를 했어야 되는 국가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근데 주요국 가운데서 낮은 수준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 그래서 정부는 조금 이제 그렇게 이제 위험한 어떤 수준이 아니었다. 평균이 이 정도인데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계 쪽이 좀 민간 쪽이 좀 부담이었다. 이제 막 부동산 대출이든 막 금융 투자, 주식 투자, 뭐 코인 투자, 뭐 대출이든 뭐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이렇게 자산 시장 과열은 일정 부분 쿨링된 거죠. 이런 디레버리징 통해서. 그래서 저금리 국면에서 뭐 가계 기업 자금 차입해가지고 설비 투자, 금융 투자 늘린 거 사실이었고, 이제는 그 유동성이 축소되고 금리가 정상화되는 국면에 진입을 했고요. 대출자는 늘어난 금융 비용을, 투자자는 낮아진 수익률을, 정부는 높아진 부채 비율을 감당해야 되는
유동성 파티 청구서를 받아들게 되는 이제 구간이다. 그래서 작년 8월 첫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 한국 자산시장의 과열이 씻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이미 21년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고 주택가격 증가율도 고점을 통과한 모습이다. 향후 앰프 증가율이 반락하면 부동산 시장 모멘텀 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해서 지금 자산시장의 과열이 조금 쿨링되는 부분들이 판단된다. 그런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완화적이었던 금융환경은 정상화 수준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죠. 부동산 시장의 모멘텀 둔화 전망도 주택가격이 정점을 찍은 어떤 형태가 되고 있고 가계부채 비율 상승 둔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동산 산업 생산 둔화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내려앉는 형태가 되면서 자산시장이 다소 좀 이제 완화되는 쿨링되는 어떤 형태가 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이 한국이 신용대비 민감 부분이 역대 최고에 치던 거를 조금 가라앉히는 형태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어난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고통을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안 좋은 형태로 맞닥뜨리고 있는 거라 보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건전성을 높이는 거고 결국은 최악이었던 구간으로 가지 않게 부실화되거나 이런 형태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받쳐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나락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이런 어떤 전체 이제 흐름에서 맥락에서 보는 거지 이 금리 인상하는 부분 가지고서 시장이 막 끝장난다 이런 의견 가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가지면서 판단하는 거는 지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포트 내용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수치화된 것들을 또 지표화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는 결국 성장 동력은 다소 약화되겠으나 큰 위기 없이 부채 문제가 수습되는 구간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성장주가 귀해진다. 그 성장하는 기업들은 더 수급이 몰리면서 가파른 상승들을 나타내는 구간에 진입할 것이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만 보면 야, 참 정말 안 좋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 가까이서 보이지 않던 그림을 큰 그림화에서 보면 아 퍼즐을 맞춰보니까 지금은 그 구간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단기 시세 변동이라든지 매크로 단의 변동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구간인지를 보는 게 보다 더 현명한 판단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늘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